저도 이제 지난해 미국을 몇 차례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대단합니다. 그 물가가 어느 정도냐면 서민들 기준으로는 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더 높아지면 사실 트럼프 정책이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큰 진실은 취임사에서 나옵니다. 그 취임사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불법 이민이었고 두 번째가 물가를 잡는 거였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내가 꼭 해결할게 라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트럼프 2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이제 나와서 이제 한 마디씩 이제 힌트를 주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옐런 장관이 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결이. 그래서 이사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또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신 것 같아서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베센트 장관이 여러 기자회견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도 있고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핵심적인 얘기들 하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얘기를 반드시 했어요. 물가. 예. 물가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떤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을 트럼프도 베센트도 에너지 가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예. 그래서 네. 우리가는 트럼프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방법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시는 천연 자원들, 그렇죠? 탄소와 관련된 뭐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정말 증산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뭐 거기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이 되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여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사우디에 대한 증산 압박도 사실은 그중에 카드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제 10년물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되게, 했죠. 명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가정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안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재정 적자를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행을 그렇죠? 많이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발행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발행을 많이 하는데 아끼는 돈도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말 사람 줄이고 비용 아끼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도 방위비 2배 증액을 할게. 바꿔 얘기하면 미국은 그만큼 일본에서 방위비를 덜 써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정말 줄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들인다. 그리고 국채를 사줄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매수세가 강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미국의 금융 규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금융사들, 특히 대형 금융사들이 현재 여러분들 규제 때문에 미국채를 더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SLR 규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풀었을 경우 그냥 쉽게 미국의 상위 12개 대형 은행들은 미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 일본하고도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우리 국채 좀 사줄래? 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중국한테도 압박을 넣겠죠. 명목은 뭐냐면 너희들 달러에서 자꾸 기축통화에서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라는 건데 그게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채를 사주면 달러 기축통화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국채 수급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얘기들도 일단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관세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협상용 관세도 있고 또는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각 국가에 따라서 관세는 협상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 부활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멕시코와 카나다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협상용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네네. 이건 협상용이야. 그리고 그 협상은 불법 이민과 관련된 내용이야.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보편 관세를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10에서 20% 정도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2.4%를 얘기를 하고 있죠. 2.4%로 시작을 해서 매달 단계별로 올리는 걸로 해서 일단은 압박은 주되 나름대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최소화하기를 하는 어떤 바람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베센트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나 멕시코한테 관세를 25% 먹이면서 원유와 관련해서는 그죠? 유가 제품과 관련해서 10% 관세밖에 안 먹였거든요. 아, 따로 내더라고요. 예, 요거 왜 그랬냐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취임사와 같이 베센트 장관과 이걸 엮어보면 트럼프 취임사에서 제1번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였고 2번이 물가를 잡겠다 했어요. 트럼프는 물가와 불법 이민이 주로 원인이 돼서 당선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베센트 장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또는 베센트 장관이 어떤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물가는 정말 고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다른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짜고 있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로스랑 같이 영국을 공격해봤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난 해봐서 내가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물가에 대해서도 뭐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들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관세 그러면 물가 올라가 이게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미 국채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한 건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약세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야 제2의 플라자합이 나오는 거 아니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있으려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현상에서 쉽지 않으니 결국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와 관련해서 1985년에 있었던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서 가치를 올려서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 달러 가치를 일단 그 보호하는 차원,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로 가는 거, 뭐 추세적 강세는 아니고 일정 부분 달러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도 반드시 얘기했어요. 물가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에는 현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가면 나름대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를 유지함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 물건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물가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게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의미 안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다? 물가라는 걸 분명히 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최소한 물가가 상승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해 미국을 몇 차례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대단합니다. 물가가? 예. 그 물가가 어느 정도냐면 서민들 기준으로는 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중산층 이상이나 그런 분들은 물가가 높아도 높다라고 생각해서 부담 느끼는 정도지만 서민은 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더 높아지면 사실 트럼프 정책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SNS는 충격과 공포 요법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진실은 취임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불법 이민이었고 두 번째가 물가를 잡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진심인 거고 요거 두 개는 내가 꼭 해결할게라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높아서 생활이 안 될 정도라는 거는 가서 보셨을 때 뭐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생필품이 너무 높은 거죠. 우리가
미국이란 국가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다녔던 것 같아요. 뭐 LA부터 해서 뉴욕까지 쭉 다니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미국 갔었을 때는 뭐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갔겠죠. 제가 갔었을 때는 미국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미국이란 나라는 생필품은 너무 싸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정말 행복한 나라네. 근데 내가 조금 사치를 부리려고 하면 이건 정말 쉽지 않네가 그동안의 미국이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어느 정도가 재밌었었냐면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LA에 제가 출장을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동네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위험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쪽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나이키 입고 있고 폴로 입고 있어 뭐 그래서 비아냥을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건 부자들이 입는 거잖아 라는 식이에요. 우리는 나이키 신고 폴로를 입으면 부자는 아니죠. 뭐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도인 건데 미국인들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요 정도만 해도 사치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가 정말 1, 2kg 정도 되는데 이게 10,000원밖에 안 됐었을 정도로 엄청 쌌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서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좋겠다. 했는데 예, 최근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물건들이 몇 배씩 뛴 거예요 진짜. 최근에 뭐 계란 가격도 뛰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진짜 뭔가 사치 이런 거는 둘째치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적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연봉 1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미국의 물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연봉 1억 정도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 기준으로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면 도시별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아니 왜냐하면 그 인력이 우리가 본 인력이 아닌 거니까 우리가 본 2억은 너무 크지만 그쵸. 미국인들이 보는 2억은 그 2억이 아닌 거잖아요. 그 필리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즉 우리가 볼 땐 필리핀들이 볼 때 우리나라 1억은 대단하지만 그렇죠? 그쪽에서 보는 거와 우리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그 정도가 된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이야기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1억 5천 해도 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니 AI 개발 잘한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뭐 천문학적인 거겠죠.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금액을 주는 게 한국에서 최근에 저희들 아는 분들 뽑혀간 거 보면 10억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예, 10억 정도 받으셨던 것 같고 물론 괜찮은 기술자들 중심이었었고 대부분 그쪽에 가서 있는 분들 제가 보면은 이런저런 갈 때도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개발자 중심으로는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받고 갈 때도 샌프란시스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게 집값이 이 정도인데 괜찮아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사는 개념이 아니라 월세가 이런 게 아시겠지만 연에 8, 9천이 넘거든요. 예, 월세 방 하나입니다. 집을 통째로 빌린 게 아니라 방 하나짜리가 8, 9천이 넘어요. 월세가? 예. 그러니까 1억 얼마라고 해봐야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렌트하고 이러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갔었을 때도 거기 이제 이민 가신 분들 물어보면 뭐 1980, 90년대 때나 요때는 자기 혼자 이민 가도 열심히 살면 생활이 됐는데 요즘 온 가족이 가서 그 가족들이 돈을 다 벌어서 이 집과 관련해서 집세도 내고 그래야 생활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삶이 빡빡해졌다.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저런 거 쓰는 게 다 렌트거든요. 집도 렌트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 렌트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적진 않은 건데 내고 나면 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데 생필품 값이 그 정도 올라대니까 하다못해 커피도 지난 2, 3년간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좀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요. 바꿔야 될 거고 물가를 잡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품 가격도 잘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가 지수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안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물가 자체를 떨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사실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에 파생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교통비도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농산물이라든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도 연동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한다라고 믿으시면 그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여러분께서도 관세만 먹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폭락시키는 것도 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에너지 가격 폭락시키는 거 안 믿고 관세 내는 건 믿는다. 그럼 이거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에너지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걸 하고 있는지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베센트 장관의 한마디에는 물가 부담이 반드시 들어있는 걸 최근에 일주일 내에서의 어떤 발언에서도 반드시 묻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 매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각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협의안에는 왜 협의가 들어있을까요? 보다 정교하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줄 수 있을까는 전략을 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베센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물가가 좀 잡힐 수도 있다. 유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가 전체가 낮아진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운송업종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AI 관련 기업들도 전력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건요?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진 않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장관이나 어떤 트럼프의 뉘앙스를 보면 어쨌든 본인들이 쓰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하락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를 일정 상세를 해서 크게 오르는 걸 막고, 또는 일부는 현재보다 조금 떨어뜨리되 그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금리 전체적으로는 많이 내려가는 그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은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금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쵸. 제가 다음 달에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하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취하고 있는 정부 구조 조정이 미칠 영향 또는 불법 이민자를 쫓아냈을 때 영향을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불법 이민자들이 저렇게 많이 쫓겨나면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그동안 했었던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의외로 미국의 CPI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0% 넘는 비중이 있는 월세, 렌트 비용이 혹시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다음 달부터 혹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낮아질 수 있다면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사안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도 저렇게 많이 자르잖아요. 그럼 과연 고용이 좋아질까요? 정부 부분에서 사람이 많이 잘릴 거고,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은근히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관련해서 종사도 하지만 본인들이 서비스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즐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 달 이상이 됐었을 때 이로 인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다면 의외로 물가가 우리가 이쪽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달부터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 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런 것들이 투영되기 시작하면 의외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나 또는 물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뭐 금리,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네. 보면 미국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각 정부마다 조금씩 다른데, 트럼프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센트 장관은 대놓고 이번에 키우겠다라는 제조업을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키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그런데 뭔가 새롭게 미국에서 좀 성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를 베센트 장관이 지난 주말에 대놓고 뭘 얘기를 했냐면 조선과 제약업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성장 의지를 많이 밝혔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면 이쪽에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종목들이나
업종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선과 제약에서 네. 좀 베센트 장관이 찍어준 그 두 섹터. 트럼프도 대놓고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조선도 전화도 왔었고, 그죠? 예. 제약도 이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약 잘 만들어서 약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네. 미국이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몇몇 중에 하나가 약이었었어요. 야, 우리 약 받으려고 그때 다 만드는 건 중국에서 들여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얘들이 약을 끊어버리면 사실은 그렇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젠다 47이라고 우리가 트럼프가 내놓은 어떤 공약 47 중에서 3개가 제약 바이오 관련 사항이었었어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굉장히 육성 의지 또는 미국 내에서 중국이 없었을 때를 감안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단순히 사업을 키우겠다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압력도 굉장히 크게 할 것임을 시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중국,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외에 좀 다른 이제 좋게 보시는 게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AI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AI 변방국의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AI 변방이라면 뭐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딥시크 이후에 저는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공대 출신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AI를 뭐 알면 얼마나 아는지 뭐 저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제 딥시크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뭔가 이전보다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도 이를 활용해서 비용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해서 아직은 테마지만 우리나라도 이 테마 열풍에는 제가 볼 때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업이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지만 최근에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익률 게임을 생각보다 길게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반기보다는 그래도 상반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상반기 내에 이런 어떤 성장주 중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익률 게임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키우고자 하는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쭤봐도 될까요? 상반기를 하반기보다 좋게 보시는 이유는 하반기에 뭐가 걱정이 되세요? 일단은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한테는 주름살로 다가올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될 여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가 그래도,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라 보는 게 상반기에는 나름대로 미국이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만 하고 있지만 물가를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 그다음에 또 미국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막 과도하게 미국만 좋아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금의 흐름이 미국 중심에서 비미국 중심으로 일단 일부 환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한국 시장이라든가 여타 신흥국 시장이 다소 그래도 한번 숨통이 트여지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하반기로 가면서는 또 다시 미국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는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때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저는 특히 1분기는 그런 것 같아요. 1분기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오히려 또 이제 미국 주식이 조정 받았다면 또 더 기회가 있을 낫지 것 않을까라고 같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선영 이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